안녕하십니까. 공업화학 2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물질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구성 안에는 총 9개의 소단원이 있고, 이 소단원 9개를 각각을 수업을 1, 2, 3차 시에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원소, 화합물 및 혼합물 해놓고 부제목으로 원자의 관점에서의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원소, 분자, 화합물, 혼합물에 대한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원소라고 하면은 물질의 가장 단순한 형태라는 게 정의겠죠. 그리고 독특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갖는다 라는 게 원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원소는 한 종류의 원자로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물리적이나 화학적 방법으로도 더 간단한 형태의 물질로 쪼개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는 셀 수가 있는 거고 원소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소라고 하면은 수소 분자죠. 수소 원소죠. 그래서 수소라고 하면은 원자가 2개고 원소는 1개입니다. 원소는 1개. 그래서 원자와 원소 자체를 조금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소나 산소라고 하면은 수소는 수소 원자 2개가 모여서 수소 원소가 된 겁니다. 산소도 마찬가지죠. 산소 원자 2개가 모여서 산소 원소가 된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질소 이런 것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원소, 원자, 그러면 다음에 분자는 뭐냐? 2 이상의 원자들이 화학적으로 서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독립적인 구조 단위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수소, 산소, 질소 했는데, 그러면 이산화탄소 CO2는 분자에 들어갑니다. 분자. 그리고 원자는 요 각각 1개 원자, 우리 주기율표에 나오는 걔네들을 원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화합물과 혼합물은 이제 2가지가 있는데, 화합물은 2개 이상의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거고, 혼합물은 물리적으로 섞여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합물질이냐 혼합물질이냐를 나누는 기준은 원소들, 아까 말하는 여기 있는 원소들이 결합을 해서,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화합물이고, 혼합물은 원소나 화합물들이 2개를 그냥 기계적으로 섞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지금 공기도 마찬가지죠. 공기도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이거는 혼합물입니다. 화학적 결합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섞여 있는 거. 근데 화합물들은 분자들, 대부분 분자들이 그렇죠. 포도당, 대부분의 화학물질들이 다 화합물이죠. 그래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애들을 다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원소의 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원소의 분자가 있고, 화합물의 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네요. 글자가 두 원소의 화합물의 혼합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 여러분들 PPT에는 좀 잘 보이는데, 이게 PPT를 쏘다 보니까 글자가 좀 작게 나와갖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지금 빨간색이 하나 있고 파란색이 3개 있죠. 근데 여기는 파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이제 노란색도 있는데, 혼합물의 분자 같은 경우는 화합물의 분자들 같은 경우는 빨간색 하나에다가 파란색이 이렇게 3개가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혼합물 같은 경우는 그냥 물리적으로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듐, 염소 및 염화소듐 및 몇 가지 성질회가 되어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 화학을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배우셨던 분들, 그래서 공통과학이나 화학 1, 2를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소듐은 이제 보통 나트륨이라고 그러죠, 한글로. 그런데
선생님들 중에 이제 나트륨으로 가르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화학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영어로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소듐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소듐이라고 하면은 나트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나머지들, 금속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냥 한글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소듐이라고 하면 나트륨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그냥 영어로 씁니다. 소듐, 염소 및 염화소듐,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이 되겠죠. 몇 가지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염화소듐이면 뭐가 되겠어요? 소금이 되겠죠. 소금. 그래서 나트륨, 소듐은 녹는점이 97.8도씨고 염소는 마이너스 101.101도씨이죠. 그런데 만약에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소금이 됐다. 그러면은 녹는 점이 801도씨로 확 올라가겠죠. 그리고 끓는 점도 나트륨 같은 경우는 881.4도씨인데 염소는 마이너스 34도씨고 염화소듐 같은 경우는 1413도씨로 변합니다. 색은 소듐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물질이니까 은백색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염소는 연두색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두 개가 되면 소금이면은 무색이 되겠죠. 그리고 밀도도 여기 지금 0.97에서 0.97이고 여기는 0.0032인데 2.16으로 확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소듐은 물속에서 반응을 하는데 염소는 약간 녹지만 염화소듐은 자유롭게 녹게 되겠죠. 그래서 원소냐, 원자냐, 그리고 화합물이냐에 따라서 성질은 확 바뀌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소듐은 원소이기도 하고 원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금속이니까. 염소 여기도 원소이기도 하고 원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염소가 Cl2 가스면은 원소이겠죠. 원자는 아니고 원자 두 개가 모여있는 원소겠죠.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원자론으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끌어내고 다음 법칙이라는 게 원자론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제목 보면 물질의 원자론으로 유도 관찰하는 게 원자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법칙들을 몇 가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보면은 화학 반응 중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반응물 1과 반응물 2가 합쳐졌고 생성물이 된다고 하면은 반응물 1과 반응물 2의 전체 질량은 생성물의 전체 질량과 같다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칼슘 산화물, 그래서 산화칼슘이죠. 산화칼슘이 있고 탄소 산화물에서 CO2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두 개가 만약에 합쳐졌고 탄산칼슘이 된다고 칠게요. 이런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CO가 있고 NaO가 있고 CO2가 있는데 두 개가 합쳐지면 지금 CA 칼슘도 남아있고 C도 남아있고 O도 그냥 다 남아있어요. 세 개가 다 합쳐졌고 그러면은 CaO 죄송합니다. CaO에 탄산칼슘 자꾸 이렇게 말이 버벅이게 되네요. 산화칼슘의 이제 분자량이 56.08g/몰이에요. 그런데 56.08g을 넣고 탄소산화물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44.0g을 넣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다 합쳐지고 나서의 생성물은 100.08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요만큼의 두 개 합친 만큼의 질량이 나온다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론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이제 이끌어낼 건데,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보면은 주어진 화합물은 그 출처가 어떠하든지 간에 동일한 원소들이 동일한 질량 성분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아까 탄산칼슘 있죠. CaCO3가 있다고 했을 때 질량 분석을 했다고 할게요. 20g을 갖고 20g에 대한 각각의 함유된 질량을 봤더니
칼슘이 8g이고 탄소가 2.4g이고 산소가 9.6g이에요. 그래서 다 합치면은 20.0g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랑도 연관이 있죠. 그러면 질량 분율은 뭐냐? 그러면 여기 나누기 지금 20g에 포함되어 있는 얘네들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을 다 20으로 나눠요. 20으로 나누면 1g당 얼마큼씩 나오는지 되겠죠. 만약에 여기다가 이 뒤에 나오네요. 질량 분율에다가 1g을 기준으로는 이렇게 퍼센트가 되겠죠. 그런데 곱하기 100 그러면 100%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질량 분석은 20g 안에 각각에 들어있는 그람수이고 질량 분율은 20g이 아니라 1g을 기준이에요. 1g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비율을 갖고 있냐. 분율이라는 게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곱하기 100 했다 그러면 100분율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율을 나타내는 게 분율, 퍼센트로 나타나는 게 100분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질량 분율로 이렇게 나타나고 100분율이 나타나는데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뭐냐? 여기에 질량 100분율로 나타나는 퍼센트로 나타났다고 하면은 이 주어진 화합물이 이 탄산칼슘이 어디서부터 나왔던지 간에 동일한 원소들이 동일한 질량 분율로 나눠졌던 거예요. 그래서 뭐 탄산칼슘이 어디서부터 합성이 되었든 간에 상관이 없고 탄산칼슘이라고 하면은 칼슘, 탄소, 산소가 무조건 40대 12대 48의 질량 분율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합성을 하던 간에 여기 뭐 산호초에서 나오던 간에 돌로 만들어진던 간에 탄산칼슘은 다 이렇게 질량 100분율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배수비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배수비례의 법칙, 법칙은 이제 세 가지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의 법칙, 다음에 이제 배수비례의 법칙, 세 번째 법칙을 얘기를 합니다. 배수비례 법칙은 다 두 원소 A와 B가 반응하여 두 종류의 화합물을 만들 때 동일한 질량의 A와 반응하는 B의 질량들은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네이버에 돼 있어요. 왜냐하면 책에 있는 내용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네이버에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따왔습니다.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를 들어 갖고 탄소산화물 A와 B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탄소산화물 A는 산소가 57.1%고 탄소가 42.9%라고 할게요. 그리고 B는 산소가 72.7%고 탄소가 27.3%라고 할게요. 그런데 얘네들이 각각 100g이 있다고 하면은 이 100g 내에서 산소는 57.1g이고 57.1g이고 여기 요만큼, 그 다음에 B의 산소의 그람수는 72.7g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다, 질량 분율이 되어 있다니까 100g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요만큼의 퍼센트만큼 요만큼의 그람수를 갖고 있다는 거죠. 탄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탄소산화물 A가 탄소가 42.9%가 있다고 하면은 화합물의 100g을 기준으로 하면은 요 두 개가 100 합쳐서 100이니까 42.9g만큼의 탄소를 갖고 있다는 거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까지 왔는데 탄소산화물 A를 갖고 탄소분의 산소의 비율을 정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앞에서 이제 산소 구하고 탄소의 그람수 구했으니까 42.9g 분의 51.1g을 하면은 그람수 없어지고 비율이 1.33이죠. 그리고 탄소산화물 B에 대해서 또 한번 볼게요. 그람수 C에 대해서 탄소에 대해서 산소에 대하면 27.3g 분의 72.9g이죠. 그러면 요 두 개의 비율을 보면은 얘는 2.66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탄소산화물 A와 탄소산화물 B에 대해서 C분의 5의 각각을 대한 거를 구한 걸 다시 또 비율로 나타내요. 그러면 여기가 2.1%가 돼 있죠. 그래서 2.1%가 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2.1% 2대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2대1을 갖고
요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아까 탄산화물 A, 탄소산화물 B라고 얘기를 했었고, 요 두 개가 그렇게 되면은 100g을 갖고 기준을 냈었고, 그 다음에 C분의 5에 대한 비율을 했고, 그 비율을 다시 비율로 했었죠. 근데 2대1의 비율을 갖고 있었죠. 그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 그게 비율로 따지게 되면은 탄소산화물 A와 탄소산화물 E의, 탄소산화물 얘가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강의가 자꾸 버벅이가 되네요. CO와 CO2가 있는데, C와 5가 있고 CO2가 아까 2대1로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에 비해서 산소가 2배 많다는 얘기예요. 2배. 그래서 일산화탄소와 CO5를 나타낼 수 있고 CO2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고 배수비례 법칙으로 다시 보게 되면은 두 원소 A와 B가 반응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두 종류의 화합물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두 원소 A가 반응을 했고 두 가지 화합물을 만들었어요. 지금 두 가지 화합물을 만들고 동일한 질량의 A와 반응하는 B의 질량들은 간단 정수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두 개가 반응해서 그러니까 A, B가 반응을 해서 두 종류의 화합물을 만들면은 얘 둘은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게 배수비례 법칙입니다. 자, 요거 아까 했던 거죠. 다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0g 있다고 했고, 요 그람수 다 했고, 요거 비율로 나타낼 수 있었죠. 그리고 2대1로 하면은 이렇게 됐던 거죠. 구워서 C와 5가 A와 B가 C와 5가 다른 화합물이고, 다른 원소고,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나타냈죠. 그리고 두 가지 원소의 화합물은 일정 비율을 보이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법칙을 배웠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배웠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배웠고, 배수비례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요걸 갖고, 요 세 가지를 갖고 원자론을 유도를 할 건데, 돌턴의 원자론을 할 때는 가설이 있어요. 그래서 총 4개의 가설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법칙을 갖고 나서도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는데, 이 가정은 뭐냐면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새로 생겨나지도 않고 소명되지도 않는 각각의 작은 자를 수 없는 입자로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라는 것은 새로 생겨나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소명이 아니고 소멸인데 못한 것 같아요. 소멸되지도 않는 각각의 자를 수 없는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소의 정의에 대해서는 물질의 가장 단순한 형태고 독특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여기 앞에서 원자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원자가 여기서 나오죠. 원자의 개념이죠. 새로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각각의 자를 수 없는 작은 입자예요. 얘는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한 원소의 원자는 다른 원소의 원자로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원소라는 얘기를 했었고, 원소의 개념이 나왔고, 원자의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원소는 원자로 다른 원소의 원자로 바뀔 수 없고, 한 가지의 원소의 원자들은 모두 동일한 질량과 성질을 가지며 다른 원소의 원자들과는 다른 성질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합물은 아까 화합물이었죠. 화학적 화합물. 화합물과 혼합물을 배웠어요. 화합물은 다른 원소의 원자들이 특정 비로 화학 결합을 하여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4가지에 대한 가정을 두는데, 첫 번째가 원자가 있다. 그리고 한 원소의 원자는 다른 원소의 원자로 바뀔 수 없다. 그리고 한 가지 원소의 원자들은 동일한 질량과 성질을 가지며 다른 원소의 원자들과는 다른 성질을 갖고, 화합물은 다른 원소의 원자들의 특정 화학 결합으로 생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그 다음에 배수비례의 법칙을 배웠는데,
돌톤의 원자선을 갖고 가설 1, 2, 3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의 이제 가설에 보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의 가설이 아니라 돌톤의 원자설의 가설 4가지를 보면은 원자는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다고 돼 있어요. 이 가설이 1이죠. 그런데 이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근거가 가능하죠. 그리고 다른 원자로 바뀌지 않는다. 가설 2예요. 얘도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적용받죠. 그리고 각 원자의 형태가 고정된 질량값을 가지므로 라는 게 가설 3번째인데 결국은 이 가설 3번째도 질량 보존의 법칙을 갖고 있죠. 그리고 원자들이 단지 다른 원자들로 다른 비율로 결합하는 화학 반응은 질량 변화를 가능케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일정 성분 비율의 법칙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가설 4가지 했는데 가설 1, 2, 3은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일정 성분 비율의 법칙으로 보면 화합물들은 서로 다른 원자들의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수비례 법칙에 의해서 가설 4를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특정한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라고 했으니까 얘도 아까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가설 3을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갖고도 가설 3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 원자는 화합물에서 전체 질량의 일정한 성분비를 구성한다도 일정 성분비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배수비례 법칙을 볼게요. 배수비례 법칙을 보니까 원소의 원자들은 같은 질량을 가지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설 3을 갖고 배수비례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각각은 나눌 수 없다. 가설 1에 대한 거를 배수비례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죠. 따라서 각각의 원자의 수가 다르게 결합할 때 이들의 비는 정수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배수비례 법칙이고, 자, 결론적으로 원소의 원자의 수가 다르게 결합할 때 이 비는 정수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배수비례 법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수비례 법칙 이거 배웠었죠. 그래서 두 개의 화합물들이 결합할 때 두 종류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면은 일정한 일정한 비율을 갖는다는 거죠. 비례의 비가 생성된다고. 그래서 돌톤의 원자설이 지금 원자설을 가설을 하는데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법칙 3가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얘네 3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원자가 있냐 없냐, 원자는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돌톤의 원자설까지가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배수비례의 법칙을 갖고 돌톤의 원자설을 이야기를 할 때 가설을 설정하고 이거를 3개를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 원자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했느냐라는 거를, 또는 원자가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증명한 거를 우리가 음극선의 성질을 이용한 원자를 측정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요. 음극과 양극이 있고, 여기 지금 원자를 하나 땅 보내요. 그러고 나서 자기장으로, 그러니까 자석이죠. N극과 S극이 있으면 얘는 확 잡아당겨요. 그러면 전자가 쭉 가다가 얘가 쭉 분리되면서 나타나요. 그래서 관찰을 해서 봤더니 원자가 선이 자기장 내에서 휘어요. 그 결론을 뭐라고 했냐면 원자는 전하를 띤 입자로 구성되어 있을 거다 라고 결론을 지었고, 선이 전기장 안에서 양극 쪽으로 튄다 라는 거는 원자는 음전하를 띤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됐고, 3번째 결론은 그러면 어떤 음극선이라도 모두 동일하다 라고 됐고, 모든 물질에서 발견되는 입자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를 팡 던졌더니, 다시 얘기할게요. 원자를 빵 던졌더니 여기 앞에서 관에서 양극과 음극에서 땅 던졌더니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자석을 통해서 통과하고 얘가 휘면서 나타났는데 이게 결국은 플러스 쪽으로 많이 휘게 되느니 원자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원자가 이제 전자로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되어 있느냐라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다음 시험으로 이제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원자 핵에서 전자를 쭉 당겼어요. 그리고 금방막으로 있고 금방막이 있고 통과를 하게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원자 핵에 가운데 원자의 핵은 없고 전자로만 이루어졌다고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공간이 되게 비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처음에 가설이 원자는 푸딩 모형으로 있을 거다. 그래서 방사선을 알파 입자를 딱 때리면은 금방막으로 입혀졌고 이게 다 통과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 통과를 해갖고 이쪽 벽면에 다 맞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실험을 하고 나와 보니까 알파 입자가 딱 오고 그대로 통과되지 않고 이제 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고 휘어나오고 어떤 건 이제 뒤로 가기도 하겠고 이래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뭐냐면 원자는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질문에 처음에 앞에서 이제 그 방정관에서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원자는 전할 땐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플러스도 되어 있는데 푸딩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실험해 보니 튕기는 것도 있고 휘어지는 것도 있으니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도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현대의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알파 입자를 통해서 산란한 실험과 원자 핵을 발견한 결론입니다. 이어서 설명할 거는 현대의 원자론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보어의 원자론에서 러더퍼드까지 가고 현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설명하면 원자의 구조는 전기적으로 이제 중성으로 되어 있고 양전하를 띤 중심 핵을 음전하가 띤 전자들이 에워싸고 있는 구형의 물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그 양전하와 가운데에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는 중앙에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구름처럼 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가 주위에서 이렇게 구름처럼 떠 있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약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이고 요 전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인 양성자의 중성을 맞추기 위해서 주위에 전자가 개수만큼 떠 있는 거죠. 그리고 양성자와 음전하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중성자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4승 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세 가지 주요 아원자들의 성질을 보게 되면은 우선 양성자 하나는 상대값이 플러스 1이고 전체적으로 중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중성자는 상대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절대값, 전하량이 이렇게 되겠죠. 쿨롱이겠죠. SI 단위고 양전하의 이제 전하 한 개가 갖고 있는 전하량은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겠죠. C니까. 그리고 음전하는 이제 보호만 반대겠죠. 그래서 양전하는 플러스고 음전하는 마이너스인데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갖고 있습니다. 질량을 보게 되면 양성자가 1이고 중성자가 1이에요. 그런데 전자는 0.00005485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값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거의 1인데 음전하는 굉장히 적죠. 그래서 원자가 이렇게 크게 있다고 하고 가운데 핵이 있다 그랬는데 원자의 질량을 나타내는 값은 대부분 비율이 양성자와 중성자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람수로 나타나게 되면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이고 중성자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 g이죠. 그런데 전자는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 g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8이니까 약 3승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얘에 비해서 전자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라는 거를 지금 현대의 원자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 속에서 앞에서 봤듯이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전자는 이 바깥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돌턴의 원자설에는 원자로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러더퍼드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를 가진 음전화가 있다, 그리고 푸딩처럼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으나 실험 결과 값은 가운데에 핵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현대의 원자설에는 전자가 핵 주위를 구름처럼 둘러싸여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의 원자론을 보면 이제 원소나 이제 동위원소 번호를 하는데 원자 번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소와 원자의 이제 정의를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원자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X는 원자에 대한 값이고 원소에 대한 값이고 A와 Z가 있는데 A는 질량수를 나타내고 Z는 G 값이죠. 원자 번호를 나타내요. 그리고 N은 중성자 수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A는 Z 플러스 N, G 플러스 N이 있고 여기서 N은 원자 번호, 그 다음에 N은 중성자 수, G는 원자 번호입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는 핵의 양성자 수와 동일한 값을 갖기도 하고 전자 수와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X, A, Z라고 되어 있는데 요 세 개의 기호 표시에서 원소 기호, 질량수, 원자 번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탄소라고 할게요. 탄소라고 하면 C에 6에 12인데 C는 탄소 자체의 원소 기호를 나타내고 6이라는 것은 원자 번호죠. 그래서 양성자수 또는 전자수. 그러니까 6의 탄소 같은 경우는 6개의 양성자와 6개의 음전화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는 질량수인데 질량수는 A는 G 플러스 N이라고 해놨으니까 12가 여기가 12이고 아까 양성자수가 6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중성자수는 몇 개가 되겠어요? 6개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산소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5에 8에 16으로 되어 있는데 5라는 것은 산소 자체를 나타내는 값이고 8은 양성자수 또는 원자번호, 음전화수, 그 다음에 16이죠. 16이니까 중성자수가 8개가 된다는 거죠. 자, 우라늄도 마찬가지입니다. 92고 원자번호가 92, 그다음 질량이 225, 그 다음에 밑에 똑같이 우라늄이 있어요. 근데 92고 질량이 238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표시를 할 때 그림을 그릴 때 가운데에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현대의 원자설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가 있고 주위에는 전자가 있다. 그런데 가운데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 번호와 똑같고 그 다음에 양성자의 개수만큼 전자가 주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의 형태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현대의 원자론을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그 다음에 질량수를 어떻게 확인했느냐라고 하면은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료가 있는 상태에서 질량을 가열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질량이 이제 그 가열된 게 그 증기화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가속화시킵니다. 전체적으로 빵 쏴요. 그리고 여기 슬릿이 있는데 빵 쏘면은 슬릿에서 나머지는 다 맞고 구멍을 통해 갖고 나가겠죠? 나간 다음에 여기다 자석을
간격이 옵니다. 그러면은 자석에 의해서 분리가 되겠죠. 분리가 되면서 하나, 둘, 세 개 됩니다. 그래서 전하를 띤 입자, 살익, 시료 중에 가벼운 거는 왼쪽으로 가고 무거운 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중성이 갈 텐데 그렇게 되면 세 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입자, 무거운 입자, 중간 입자가 되는데 얘네를 갖고 그 백분율을 나타내면은 질량 전하가 21, 20, 21, 20인데 네온 자체로 보면은 얘네가 아까 앞에서 말했을 때 우라늄이 92에 235에 238이 있는데 얘네가 이걸로만 다 존재하느냐 이것만 다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고 여기를 보면 네온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20짜리도 있고 21짜리도 있고 22짜리도 있는데 대부분의 애들은 20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자를 나타낼 때 우리가 주기율표에 보면은 탄소로 할게요. C고 6개고 12개인데 중성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C에 6개에 13이 돼야 되는데 왜 12로 나타났어요? 라는 질문은 이런 질량 분석기 자체로 검출을 했을 때 존재하는 확률적 분포가 더 많기 때문에 20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AG는 G는 47이에요. G는 47이니까 아까 앞에 다시 까먹었다고 하고 G는 원자번호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이 원자번호가 47번이고 46개의 동위원소가 알려져 있지만 그러니까 동위원소니까 앞에 요렇게 존재하는 게 46개나 된다는 얘기죠. 되어 있지만 자연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자연계에서는 107과 109 두 개만 존재한다는 거죠. 두 개만 존재했는데 질량 분석기 자료를 이용해서 요거에 질량 은의 원자 질량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계에 두 개가 존재하고 질량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여기 그리고 존재 비율이죠. 비율이 아까 질량 분석기로 분석을 했을 때 얘가 51.84%, 얘가 48.16%가 있다고 결과값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갖고 질량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두 원소의 질량비로부터 AG 원자의 질량을 알아내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획은 동위원소의 질량 그람수가 있고 각 동위원소의 존재비율을 곱해요. 그 다음에 각 동위원소의 질량 기여분을 보고 각 동위원소의 기여분을 합치게 되면 원자 질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가는 그 시험 절차죠. 그러니까 증명 절차죠. 그래서 요걸 갖고 질량을 계산을 하는데 요런 절차로 가면은 된다고 했으니까 풀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07 요거 반올림한 거죠. 그래서 은의 질량의 기여분은 106.9059 곱하기 0.5184예요. 51%라고 했으니까 요거 비율을 한 거죠. 그랬더니 요만큼의 질량이 나왔고 그 다음에 109짜리에 대해서 질량 기여분을 요거 값이죠. 요거 값 곱하기 요거 퍼센트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만큼의 질량이 나왔고 두 개를 합쳐요. 두 개를 합쳤더니 요만큼 나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에 대해서 질량이 얼마냐? 그러면 평균 질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개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 값에 대해서 107.87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돌톤의 원자론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재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돌톤의 원자설을 우리가 4가지 가정을 두고 있다 그랬죠.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원자는 원소의 실체를 보존하는 최소의 단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 한 원소의 원자는 다른 원소의 원자로 바뀔 수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원소는 오직 핵 반응에서 다른 원소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한 원소의 원자는 동일한 수의 양성자와 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들 원소의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을 한다.
원소의 동위 원소는 중성자 수가 달라 질량 수가 다르다. 원소의 질량은 마치 평균 질량을 가진 것처럼 취급할 수 있다. 그리고 화합물은 다른 원소의 원자대로 측정비로 화학 결합을 하여 생성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제 그 세 가지 법칙을 배웠죠.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선 분비의 법칙, 배수 비례의 법칙을 갖고 돌톤의 원자설을 가정을 한 거를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죠. 뭐 러더퍼드가 있는 알파 입자설, 그 다음에 우리 질량 분석기로 이제 빔 분석한 거, 그걸로 이제 평균 질량을 한 걸 갖고 현대의 원자, 그러니까 보의 원자로는 현대적으로 재평가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소, 그러니까 원자의 주기율표가 현대에 이루어진 게 이렇게 합니다. 이거 지금 요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러시아 과학자죠. 그래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잘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 위에가 원자 번호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플로로, 그 다음 네온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숫자가 숫자가 1, 원자 번호 1부터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서 우리가 G 값을 두고 A, Z, X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면 H는 양성자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도 하나를 갖고 있는 거죠. 중성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헬륨으로 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성자 하나, 양성자 두 개, 전자 두 개. 그리고 리튬으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성자 세 개, 전자 세 개. 그 다음에 베릴륨은 양성자 4개, 전자 4개 이런 식으로 갑니다. 현대의 주기율표는 지금 103번까지, 116번까지 나와 있고요. 116번까지 나와 있는데 116번 요 뒤쪽에 있는 거는 현대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보다 현대의 실험적으로 또는 특정한 조건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요 앞에 이제 그림을 보면 색깔이 있는데 노란색은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금속적 성질을 갖고 있지 않고 요 파란색 얘는 금속 전자고 여기 뭐라 그럴까요? 하늘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여기는 전이금속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금속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그 녹색은 중금속이에요. 중금속이라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반도체죠. 반도체를 만드는 주요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있고 뭐 게릴륨 있고 비소도 있고 그렇죠. 텔루라이드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는 금속과 비금속, 중금속 이렇게 나누고 원자 번호를 통해서 놔두고 요 세로 비율은 주기라고 해서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지금 나열을 한 겁니다. 자, 한번 결합물에 대해서 볼게요. 화합물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가 화합물과 혼합물이 있다고 했고 화합물은 화학적 성질을 결합한 성질을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화합물의 결합을 하고 있는데 원자와 원자가 또는 원소와 원소가 화학적 결합을 하고 있는 게 화합물이라고 했는데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게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게 이 파트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온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한 원소의 원자에서 다른 원소의 원자로 전자가 이동하여 이온 결합 화합물을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요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까봐 밑에 써놨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이라고 하면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제 현상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갖고 지금 나온 게 NaCl이네요. 소금이네요. 소금. 그래서 이제 나트륨 지금 현대 처액으로 표현하면 소듐 인자죠. 소듐 원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염소 원자인데 이 두 개가 지금 결합을 할 때 소듐 원자가
염소에다가 전자를 하나 줘요. 일방적으로 줘요. 일방적으로 주고 얘가 다시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한 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자를 하나 줬으니까 얘 소듐은 Na 플러스가 되고 염소는 전자를 하나 받았으니까 Cl 마이너스로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결합을 해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소듐 염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단순하게는 소듐 자체는 금속이고 염소 자체는 비금속이니까 금속과 비금속의 이온의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온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차지나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원자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이온 결합이 있다고 하면은 원자 번호가 그러니까 그 결합기기의 이온 결합끼리 결합을 했는데 어느 게 결합 길이가 더 세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차지 덴시티죠. 차지 덴시티에서 뭐 그러니까 플러스가를 얼마큼 띄느냐, 마이너스가를 얼마큼 띄느냐에 따라서 결합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는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인력이 증가하고 크기가 커졌어요. 그래서 위에 앞에서 보게 되면 요 중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원자 크기는 커져요.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오겠지만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인력은 작아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인력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차지 덴시티가 너무 커지면 커질수록 인력은 증가해요. 그래서 작을수록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원자 번호가 작은 게 아니고 원자 크기가 작을수록 인력은 증가하고 차지 덴시티가 크면 클수록 인력은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온 결합, 다음에 나오는 게 공유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이온 결합이라고 하면은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만나서 결합한 거라고 그랬고 전자가 한쪽으로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하고 원소가 전자들을 공유할 때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온 결합은 일방적으로 주고 야 너 가져 이런 거지만 공유 결합은 가져 이게 아니라 너 거와 내 거를 공유하자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원자가 이렇게 두 개가 멀리 떨어져 갖고 상호작용이 없었는데 두 개가 가까이 오면서 야 네 거 너 전자도 나 잠깐 빌려주고 내 거도 너 빌려줄게 잠깐 공유하자라고 한 게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은 공유 결합은 여기 지금 양성자가 있고 여기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돈다 그랬어요. 두 개가 같이 되면은 양성자가 두 개의 최적거리가 생성이 되고 전자도 최적거리가 생성이 돼요. 근데 아까 이온 결합과 비교를 하면은 이온 결합 아까 일방적으로 준다 그랬죠. Na 플러스가 되고 Cl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근데 얘는 네 거 내 거 공유하는데 다 가져가지 말고 중간에 최적의 거리를 찾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결합을 할 때 그 이온 공유 결합은 두 개도 될 수 있지만 네 개도 될 수 있고 여덟 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두 개가 네 전자와 내 전자를 같이 공유하자라는 게 2원자인데 4개가 한꺼번에 할 수 있죠. 그러면 4개가 한꺼번에 하면 4원자 분자가 됐고 8개가 다 같이 전자를 공유하자라고 하면 8원자 분자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원자 분자는 1쪽에서 H2가 될 거고 뭐 N2, O2, 플로우르겠죠. 이거 다 원소죠. 한 개의 원소들이에요. 얘네는. 그리고 전자는 2개를 갖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아니 전자래요. 원자는 2개를 갖고 있는 거죠. 원소가 한 개고 원자가 2개인 거죠. 그리고 4원자 분자는 2인이겠죠. 그 다음에 8원자 분자는 2개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떻게 이제 양성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화학식과 명면법과 질량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현대의 주기율표를 보면은 수소가 있고 뭐 수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수소가 H의 전자가 하나예요. 근데 H 플러스라는 거는 양성자가 하나이고 전자가 원래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잃어버린 상태가 H 플러스죠. 그리고 리튬도 전자가 하나 지금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플러스 기를 띈 거죠. 그리고 얘네는 요쪽은 지금 전자를 하나 얻은 상태죠. 그리고 얻은 상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Na3 마이너스, O2 마이너스, 플로르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여기는 보니까 금속 종류인데 여기가 금속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금속 종류인데 봤더니 얘는 2 플러스, 1 플러스도 있네요. 그 다음에 코발트가 있고 코발트가 2 플러스도 있고 3볼트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봤더니 조금 비슷한 것끼리 놨던 거예요. 나중에 다시 요게 또 나옵니다. 원자의 이온화 경향 나오면서. 그래서 같은 격걸로 발견할 수 있다 라고 비슷한 성질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걸로 그 성질을 띄워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분 두 개의 성분을 가진 이온 결합 화학물의 명명법, 그러니까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양이온을 먼저 쓰고 그 이후에 음이온을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NaCl 그러면 예전에는 염화, 나트륨 이렇게 써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듐, 염소라고 했어요. 이 책에서는 지금 바뀐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쓰게 되면 소듐 클로라이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쓸 때는 양이온을 먼저 쓰고 뒤에 음이온을 쓰니까 소듐 클로라이드고 한글에서는 음이온을 먼저 쓰고 양이온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염화, 소듐 이렇게 있고 자 양이온 이름은 그 금속 이름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금속 이름이 륨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양이온 이름을 그대로 쓴다고 그랬으니까 그 이름과 같다고 썼으니까 소듐, 염소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염화, 소듐 이렇게 됐죠. 음이온 이름은 비금속 이름에 화자를 보여요. 그래서 이게 라이드라고 해서 아까 염소인데 염화라는 게 염소로 되어 있는 소듐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칼슘과 브롬은 브로민과 칼슘인데 영어로 보면 칼슘 브로마이드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금속을 먼저 양이온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음이온을 쓰죠. 양이온을 쓰고 음이온을 쓰는데 음이온의 이제 비금속 이름은 이제 라이드라고 쓴 브로마이드를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글로는 브로민과 칼슘이라고 쓴다 그랬죠. 자, 일반적인 단원자 이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원자 이온을 보게 되면은 뭐 리튬, 소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칼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포타슘이라고 읽죠. 그 다음에 세슘, 은이라고 읽죠. 근데 왜 얘는 왜 실버라고 안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2가짜리는 마그네슘, 칼슘, 스트로늄, 바륨, 아연, 카드뮴 이런 거 있고 3원자는 알루미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 쪽으로 넘어와서 음이온들은 마이너스 거는 수소와 플로르와 염화, 브로민화, 아요드와 산화, 황화죠. 근데 영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세요? 클로라이드, 그럼 플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이렇게 쓴다고 했죠. IDE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소듐과 염화를 읽으면은 영어로 말하면 소듐 클로라이드, 포타슘 클로라이드예요. 근데 한글로 말하면은 염화, 소듐, 염화, 포타슘 이렇게 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이론자 이온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수소, 리튬, 소듐, 포타슘, 세슘, 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옆에 뭐 하이드로젠, 리튬, 소듐, 포타슘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면 브로마이드, 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플로라이드, 옥사이드, 그 다음에 설파이드, 나이트레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화학을 하면서 어떤 화학 제품을 봤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문법이니까 기초적인 거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자, 둘 이상의 일원자 이온을 만드는 금속을 봤더니 이제 둘이 아까는 앞에는 하나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으니까 얘는 두 개짜리죠. 그래서 크롬인데 크롬은 2가짜리도 있고 3가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코발트도 2가짜리가 있고 3가짜리가 있는데 얘네는 한글로 표시할 때는 크로늄 똑같이 쓰는데 오른쪽에 이제 숫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숫자를 쓰게 되고 1 가면 1이라고 쓰고 2 가면 2라고 씁니다. 3 가면 3가를 써요. 그래서 코발트 2 그러면은 코발트 2로 표시하고 코발트 3 가다 그러면은 코발트 한글로 쓰고 이제 로마 숫자 3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조금 제각각이에요. 왜냐면 코발트 같은 경우는 그냥 코발트라고 그냥 해요. 근데 2까지 3까지 몰라요. 모르고 구리 같은 경우는 구리는 좀 나눠져 있죠. 플러스 1까지는 커퍼리오스라고 하고 2가짜는 커퍼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페로리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크로모스, 그 다음에 크로믹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영어는 조금 다르다. 2가짜리를 표시하는 언어도 있고 아니면 관련 없이 그냥 2가, 3가 상관없이 그냥 하나로 쓰는 것도 있다. 그런데 한글로 쓰면은 꼭 표시한다. 근데 영어도 쓰게 되면은 옆에다 표시를 해주기도 해요. 논문에 쓸 때는.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아예 이제 원소와 원자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는 어떻게 돼 있느냐? 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갖고 NH4 플러스다. NH4 플러스다. 그래서 다원자 이온이죠, 이거. 아까는 1원자 이온, 2원자 이온, 3원자 이온은 없었군요. 1원자 이온, 2원자 이온, 그 다음에 다원자 이온인데 다원자 이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NH4 플러스는 암모늄이죠. 그 다음에 NH3O 플러스는 하이드로늄 이온이에요. 하이드로늄 이온. 그 다음에 아스테이트, 시아나이드, 그 다음에 하이드록사이드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크로레이트, 그 다음에 퍼크로레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접해갖고 익숙하게끔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영어를 보게 되면은, 접두사가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과염소산, 아염소산, 차염소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한글로 얘기를 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1학기 때 위험물 산업기사 배웠을 때 요거 많이 배웠었죠. 요만큼 배웠었죠. 그래서 과염소산, 과염소산 나트륨. 우리 인류 위험물 할 때 배웠죠. 그리고 하나 더 있다. 그러면 과염소산. 만약에 하나가 더 빠졌다. 그러면 아염소산. 두 개가 빠졌다. 그러면 하이포염소산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접두사가 과가 붙을 수도 있고 하이포가 붙을 수도 있고 아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소 개수에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어근이 있고 뒤에 이제 어미가 붙는 거죠. 그래서 과염소산, 아염소산, 염소산, 그다음에 하이포염소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 요거 인류 위험물. 또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 위험물 산업기사에서 봤던 게 질산이 안 보이네요. 황산은 위험물이 아니죠. 지금 보이지 않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요거 같아요. 그 다음에 질산도 있네요. 예를 들어 우리 KNO3면은 초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흑색 화약의 원료. 그래서 질산 나트륨 이렇게 되겠죠. 지금 표현으로 한다면 질산 포타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로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를 이름과 화학식과 질량을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원은 이성분 화합물의 그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분이 두 개인 거죠. 그리고 식과 이름과 분자식을 써라고 되어 있고 이 그림을 보니까
빨간색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연두색인가요? 연두색이 있네요. 그랬더니 왼쪽에 봤더니 소듐과 플로우린이 섞여 있는 거고, 오른쪽에 봤더니 질소가 가운데 있고 플로우린이 3개가 붙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명명법을 갖냐라고 봤더니, 우선 A 왼쪽 거 볼게요. 갈색이 소듐이고 그 다음에 녹색에 플로우르가 1개 존재하죠. 그래서 식은 NaF가 될 거고, 1개씩 갖고 있으니까 이온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플로우르와 소듐이 되겠죠. 영어로는 소듐 플로라이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온 결합 화합물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라고 얘기했었고, 화학 질량을 보니까 1 곱하기 1개니까 여기가 지금 NaF니까 Na 하나 F 하나니까 1개에다가 NA의 원자 질량을 곱하고 1개에다가 플로우르의 원자 질량 곱하니까 29.99 곱하기 원래 1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 곱하기 1 해갖고 2개 합쳐갖고 21.99 그램 퍼 몰이 되겠죠. 똑같은 단위예요. AMU나 그램이나. 자, 그 다음에 1개의 위에 거 오른쪽 거 B죠. 1개의 파란 N에 3개의 녹색 F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 그림에 F 파란 거 하나, 그 다음에 플로우린이 3개가 존재하니까 NF3가 될 거고, 공유결합을 한다 그랬어요. 공유결합은 이온결합과 다르게 전자 하나하나를 네 거와 내 거가 공유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둬서 그 결합의 최적화를 이룬다 그랬어요. 읽을 때는 3플로로화 질소고, 영어로는 나이트로젠 트리플로라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분자 질량은 아까 똑같이 1개의 질소의 원자 질량에 3개의 F의 원자 질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01 곱하기 1, 그 다음에 3개의 플로라이드가 있으니까 3 곱하기 19.00이네요. 그래서 3개를 다 더하면 71.01g이 되겠죠. 자, 다음에 나오는 게 혼합물과 화합물의 구별이에요. 이제 혼합물과 화합물의 구별인데, 혼합물과 화합물은 뭐가 다르냐? 그 앞에서 우리가 제 1교시 때 배웠었죠. 혼합물은 물리적으로 섞여 있는 애들을 얘기했고, 화합물은 원소와 원소가 서로 반응해서 결합을 해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성질이고 얘는 화학적 성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철과 황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 혼합일 경우에는 자석을 대면은 철이 자석에 붙겠죠. 그런데 화합물은 철로 해도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생성된 화합물은 FeS, 그래서 황화철이 되고, 이 화합물 원소들은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합물과 화합물의 가장 큰 구별되는 구별되는 점 중에 하나가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느냐 안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혼합물은 물리적으로 분리를 할 수 있는데, 혼합물 안에서도 다시 2가지로 나눕니다. 불균일 혼합물과 균일 혼합물이 있는데, 불균일 혼합물은 구성물 사이에 하나의 이상으로 눈에 보이는 경계가 있고, 균일 혼합물은 경계가 나타나지 않는데 구성물이 개별적인 원자, 이온 또는 분자의 혼합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불균일 혼합물은 층이 분리가 될 수도 있고, 그쵸?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기름이랑 물 같은 게 불균일 혼합물이죠. 2개를 섞어 놓으면은 층이 분리되고, 또 아까 앞에서 얘기하는 요런 것도 2개를 섞어 놨는데 층이 분리되면은 불균일 혼합물이죠. 균일 혼합물은 경계가 보이지 않아요. 경계가 보이지 않고 구성물들의 개별적인 원자, 이온 또는 분자의 혼합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화학에서 얘기하는 용액은 균일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용매는 녹이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용질은 녹는 애들이고, 용매가 물인 용액을 수용액이라고, 특별히 수용액이라고 해요.
수용액도 결국은 균일 혼합물이에요. 그리고 화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물이 우리 그 인간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매, 그 솔벤트가 물로 사용하는 걸 특별히 수용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용액은 보통 액체라고 여기지만 세 가지 물리적 상태에서 모두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용액, 용매, 용질을 나타낼 때 그 만약에 용매가 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용액이라고 하면은 액체라고 여기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에서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게 용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그 2주차 수업 마지막인데 배웠던 거 한번 다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 건데 우리가 2주차 때 배웠던 게 지금 돌턴의 원자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배웠죠. 질량 보존의 법칙, 그 다음에 일정 성분 비례 법칙, 배수 비례 법칙을 배웠고 그 법칙을 갖고 돌턴의 원자선을 설명을 하려고 했죠. 근데 돌턴의 원자설에서 네 가지 가설이 있었고 네 가지 가설에 대해서 질량 그 세 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 러더퍼드랑 뭐 빔이온으로 돌턴의 원자설을 갖고 설명했고 현대적 관점에서의 원자 모형을 도출했어요. 그래서 가운데에 핵이 있고 중간에 전자가 떠다닌다. 그리고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주위에는 전자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배웠던 게 원자들이 가운데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고 중간에 전자가 있는데 원자 번호는 양성자 번호 또는 전자 번호와 같다고 했고 질량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의 질량과 같다. 전자의 질량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무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원소 주기율표에 보는 질량 값은 평균 질량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질량 분석기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두 개가 결합을 했을 때 어떤 결합을 있느냐? 그래서 이온 결합,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을 배웠고 그 결합을 해서 어떻게 분자를 화합물을 읽을 수 있느냐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소듐 클로라이드, 그래서 염화 소듐 이렇게 배웠었죠. 그리고 1원자, 2원자, 다원자 이렇게 배웠었고 마지막으로 배웠었던 게 뭐죠? 제가 잠깐 까먹었네요.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배웠었죠. 그래서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었는데 혼합물은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거고 화합물은 물리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용액은 균일 혼합물에 속하고 특별히 용매를 물로 쓰는 거를 수용액이라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번 주 시간에 배웠던 거이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우리 LMS 그 강의실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